네, 안녕하세요. 고급 수영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그 대면으로 저희가 의정부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물의 깊이가 1.3m, 1.2m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이빙을 연습하거나 이병 연습하는 데는 물의 깊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맞게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진 않지만 각 스타트 방법이나 그리고 플립턴 나중에 롤 오버턴 그러니까 배영을 하다가 턴을 하는 방법 혹은 자유형 하다가 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유 수영 시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하다가 조금 심심할 때 한 번쯤 연습해보는 여러분들의 인지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소개해 줄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고 인원이 많고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에서 자세한 티칭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식은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미리 학습해보고 어떻게 연습할까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상상도 한번 해보다가 실질적으로 물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회전도 해보고 다이빙은 안 됩니다. 물의 깊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해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다이빙을 실기에 바로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스트라이드 점프라는 구조시 여러분들이 수상인명 구조사를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헤드업 자유형, 헤드업 평형, 그 다음에 트러젠, 횡형, 그리고 이병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실기를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게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지상에서의 움직임이 아닌 물속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물이 조금은 편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3주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타트 방법, 네, 크라우칭 스타트와 또 다른 여러분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러한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조금 소개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이후에는 이러한 스타트 방법이 있고 대회에서는 이러한 스타트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배영은 좀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보는 거랑 아예 그 지식을 모르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나중에 조금 깊은 물에서 할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많은 경험을 색다른 경험을 해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러한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 행동 지표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자 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타트를 못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나라는 의문점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스타트 방법도 있고 원리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통해서 추후에 같이 한번 연습해 볼 기회가 생기면은 저도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좀 제한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너무 한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제한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턴 동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플립턴과 롤오버 턴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영 대회를 올림픽 대회를 보게 되면은 저렇게 턴을 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유형, 평형 이런 배영 이런 것만 알려주는 것보다 다양한 수영에 대한 고급 수영이기 때문에 지식을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형 스타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유형 스타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물 위에서 시작하는 건 평형과 접영 시작에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입수 후에 하는 동작은 자유형 경기와 평형 경기는 다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그래브 스타트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크라우칭 스타트, 일단 물 밖에서 하는 스타트 방법과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브 스타트는 멀리 뛰는 그래브 스타트,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크라우칭 스타트는 조금 빠르게 뛴다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먼저 그래브 스타트는 1번 사진처럼 양발을 모으고 출발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다리의 근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 멀리까지 뛰기 쉬운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공중에서 큰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몸을 중력에 맡기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이렇게 넘어갈 때 넘어뜨린 다음에 점프하기 때문에 출발대를 차는 타이밍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몸이 수면과 평행이 되는 타이밍에 지금 3번 사진처럼 몸이 평행이 되는 타이밍에 출발대를 차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3번 사진 보면은 지금 몸통의 각이 평평하게 수면과 일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평행이라고,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해서 평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볍게 몸이 앞으로 쓰러지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수평이 됐을 때 차주는 동작입니다. 저도 이런 처음에 그래브 스타트를 배웠을 때 그냥 가볍게 자세를 취하고 몸이 앞으로 충분히 쓰러진 다음 그 다음 쭉 차주는 이러한 과정으로 저도 배웠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그래브 스타트에 또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초보자들과 그리고 다이빙을 이제 막 배우는 사람들이 입수시 각도 때문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입수시 각도를 너무 바닥 쪽으로 밑으로 하면은 당연히 바닥과의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배울 때 절대 혼자 하면 안 되고요. 숙련자와 함께 각도와 그리고 어느 정도 저 멀리 이미의 훌라후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훌라후프를 향해서 점프해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뛰어야지 바닥으로 뛰었다가는 네,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기억하고 무릎을 쭉 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배웠을 때는 무릎이랑 발목, 발끝을 이렇게 쭉 끝까지 5번 사진처럼 4번에서 5번 사진처럼 이거는 체조할 때도 비슷한 원리로 하는데요. 이거는 입수할 때 아무래도 유선형과 같은 모형을 만든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발목에 힘을 꼭 쥐고 이렇게 무릎도 펴주고 이렇게 입수하는 사진입니다. 네, 스타트 방법 중에 앞에서 그래브 스타트를 배웠고 이번에는 크라우칭 스타트입니다. 앞에서 그래브 스타트가 양발을 모았다면 1번 사진 보이시죠? 양발을 어떻게 했죠? 네, 앞뒤로 엇갈리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디딤판이 있다면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크라우칭 스타트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래브 스타트에서 단점이 뭐였죠?
네, 두 발을 모았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수영에서는 1초 혹은 0. 몇 초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가, 그러니까 기록 단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라우칭 스타트는 자신의 의지대로 출발대를 찰 수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빠르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양쪽 다리 근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브 스타트만큼 빠른 스피드로 뛰어줄 수는 없지만 다이빙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력에 무게중심을 천천히 맡기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앞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타이밍을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앞에서 그래브 스타트와 크라우칭 스타트에서 디딤판이 없으면 그래브 스타트가 훨씬 효과적이겠죠. 스타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TV에서 혹은 수영 시합을 할 때 우연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양발을 모았네, 그러면 그래브 스타트, 그리고 양발을 엇갈려서 하네, 그러면 크라우칭 스타트, 이거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트의 궤도입니다. 다이빙을 할 때에는 앞을 향해 멀리 그리고 거리를 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면 높이는 뛸 수 있어도 거리를 벌리지 못합니다. 거리를 벌리지 못한다는 것은 기록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시선은 위가 아닌 5m 앞을 보고 점프해야 됩니다. 사진에서 파란색 화살표는 포물선을 그리는 스타트이고,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궤도가 비교적 곧습니다. 수평으로 비슷하고 파란색은 약간 포물선을 그리죠. 근데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그만큼 출발이 늦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선의 컨트롤이 다이빙을 성공시키는 요령입니다. 따라서 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m 앞을 바라보고 너무 높이 위로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힘이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앞을 향한 추진력을 빼앗겨서 강하게 차는 것에 비해 비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위쪽을 향해 있으면 아무래도 높이 위로 뛰게 되겠죠. 그러면 다이빙 모양이 포물선을 그리게 되어 그만큼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그리고 멀리까지도 날아갈 수 없어서 스타트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궤도가 비교적 곧게 5m 앞을 응시하면서,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간단히 배울 때 팁으로 훌라후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릎과 발목을 쭉 펴줘서 비교적 곧은 궤도로 앞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의 사고가 있죠. 근데 5m 앞을 응시해야 되지, 여기서 바닥을 응시하게 되면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른쪽 주황색 글씨 보이시죠? 도해로 검증한다는 것은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밑에 그림처럼 속도의 방향과 입수 시 자세의 방향을 같게 한다면 힘이 꺾이지 않고 감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영에서 감속을 최소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는 앞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수면과의 각도를 최대한 평행하게 입수하는 것이 물의 저항 면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물선을 그리고 물에 입수하게 되면 진행 방향이 아랫방향 밑으로 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따라서 입수 방향은 최대한 진행 방향과 같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브 스타트를 처음 배울 때는 출발대에서 스트림라인을 나중에 제가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초보자들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협응 동작에서 상당히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 배울 때 스트림라인을 출발대에서 만들고 그리고 무게중심 앞으로 주다가 앞에 훌라후프 있다고 생각하고 점프하고 무릎 펴고 발목 펴고 이 생각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표현은 양팔을 머리와 귀 뒤로 최대한 붙이고 팔을 쭉 뻗어서 자세를 만들고 출발대에서 신체의 중심이 앞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킨 후 입수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위로 점프하지 않고 무게중심을 앞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연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이빙은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옆에 다이빙을 많이 해봤던 유경험자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혹시나 실수로 지면과 너무 각도를 낮게 해서 밑으로 해서 만약에 지면과 충돌이 발생하면 그건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숙련자가 각도나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그리고 항상 이러한 위험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타트 이후 그 다음 물속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희가 직접 물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생생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스트림라인 이야기를 하면서 팔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딱 보아도 팔꿈치가 현재 귀보다 자신의 신체 귀를 기준으로 더 뒤로 가 있죠. 스트림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완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이두근과 이두근이 거의 닿을 정도로 여러분들 의식해서 꽉 조여준다는 기분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림라인에서도 다시 이야기할 테지만 부심과 중심이 가까워져야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스트림라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진을 보면서 지금 팔을 상당히 모았고 팔꿈치의 위치가 귀보다 더 뒤에 있구나. 그럼 내가 평소에 양팔 들어 할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귀보다 더 뒤에 지금 팔이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영을 배웠으면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꼭 알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작을 연습할 때 의식적으로 해야 나중에 단계적으로 배울 때 이걸 기억하고 내가 조금 팔을 덜 조여서 내 지금 팔꿈치가 귀 옆에 평행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스트림라인을 잘 만들지 못했네.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발끝이 펴져 있죠. 이거는 유선형입니다. 앞과 뒤의 모양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사진처럼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저희가 점프할 때 5m 전방 앞을 보고 점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 방향으로 앞으로 쭉 나아갈 때는 자연스럽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속이 시작할 때까지 몸을 움직이지 말고 이야기했었던 스트림라인을 꼭 힘을 꽉 주고
그 다음에 발끝도 펴고 이렇게 스트림 라인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스타트 후 물속 동작에서 이러한 조금의 주의사항 같은 도해로 검증하다 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트림 라인을 쭉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는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감속이 됩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물과 마주하는 저항을 높여서 감속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이후 스트림라인을 유지한 상태로 마음속으로 약 2초 정도 1, 2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속이 쭉 되다가 1, 2 할 때 가속이 줄어질 때 자연과 평형의 영법은 조금 다르지만 저는 돌핀킥 혹은 웨이브를 하면서 손끝이 수면 위로 나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물의 저항값을 최소로 하면서 기다렸다가 영법을 준비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입수하고 방향 전환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입수 후의 방향 전환 또한 굉장히 딱 보아도 뭔가 이렇게 V자로 꺾이면서 감속의 원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또 각도가 너무 물에 깊이 입수하면은 떠오를 때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밑으로 많이 내려간 만큼 다시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입수 때 얕은 각도로 입수하게 되면 속도의 방향과 입수 후 자세의 방향이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처음 다이빙을 연습할 때 스트림라인을 만들고 앞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다가 전방으로 발을 차는 연습을 쭉 쳐주는 연습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앞에 5m 전방에 훌라후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 나의 신체를 다 넣는다고 생각하고 시선은 전방을 보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러한 방향 전환도 상당히 감속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수 후의 방향까지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하고 너무 밑에 방향이 아닌 입수 후에도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얕게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평행 방향으로 5m 앞 시선 보고 입수해야겠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배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영법 중 유일하게 누워서 하는 영법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모두들 기억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올림픽에서 수영 시합을 할 때 자유형, 평형, 저병은 다이빙 때에서 하지만 배영은 이렇게 물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돌려보다가 밖에서 뛰면은 세 가지 중 하나고 물속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배영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배영은 이렇게 누워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출발대를 잡고 양발을 벽에 붙여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몸을 들어 올리고 허벅지와 가슴을 바싹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근수축 그리고 이완, 빠른 이완으로 흡사 제자리 멀리뛰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후 3번 사진처럼 몸을 뒤로 넘어뜨린다는 생각과 몸 전체로 벽을 차는 느낌으로 다리를 쭉 펴고 전신을 최대한 쭉 펴줘야 됩니다. 이때 저는 조금 아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아치는 돔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돔이라는 것은 약간 영어 U자를 거꾸로 세우면은 동그랗게 위로
언덕처럼 산처럼 동그랗게 위로 이렇게 솟은 모양을 아치라고 하는데요. 5번 사진처럼 몸을 이렇게 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는 또 체육을 하면서 이렇게 배면뛰기라는 것도 제가 했었었는데요. 배면뛰기 할 때 저의 팁은 아치 모양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발가락으로 엉덩이를 약간 만진다 대신 무릎은 펴고, 그렇게 하면은 의식적으로 엉덩이와 그리고 허벅지 뒤의 근육 햄스트링으로 이러한 아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배면뛰기를 할 때 굉장히 이러한 아치 모양이 잘 안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몸으로 신체를 전체적으로 밀어준 이후 아치 모양 할 때 아치가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무릎은 펴되 나의 발바닥 혹은 발끝으로 나의 엉덩이를 살짝 터치한다 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지만 이러한 아치 모양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아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초 동작 혹은 올바른 자세로 스타트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해봤던 이 경험자로서 이런 팁들도 같이 기억해주면 나중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겁니다. 배영 스타트를 할 때 자신의 신체 타입과 체력에 맞추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은 상반식 근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오른쪽은 체력 소모를 안배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앞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물의 저항을 배제하고 높은 위치에서 가속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가속이 빠르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 그림은 뒤쪽으로 살짝 기운 타입인데요. 무릎을 깊숙이 구부린 상태에서 킥을 합니다. 이때의 장점은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력이 어느정도 왼쪽보다는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알면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뒤쪽으로 기운 타입이 체력 소모가 조금 적겠죠. 이러한 스타트 유형의 원리를 알고 본인이 장거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뒤쪽으로 기운 타입으로 시작하고 단거리로 시간 단축을 위한다 그러면은 앞쪽으로 기운 타입으로 이렇게 시기와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절하게 그 타입에 맞추어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영 스타트 또한 입수 직후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래브 스타트 그리고 크라우칭 스타트와 동일한 이유겠죠. 배영에서도 벽을 찬 직후에는 아무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의 저항에 맞서 돌진하는 스피드에 몸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스트림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치 화살처럼 앞으로 돌진해야 됩니다. 감속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스트림라인을 유지한 채 킥으로 나아가는 배설로 영법을 시작해야 됩니다. 배설로 영법이란 처음 들으셨죠? 이거는 잠수 영법으로 배영 스타트 이후 이렇게 수영을 하는 사람의 배를 위로 한 채 수영장 바닥이 아닌 위로 한 채 돌핀 킥을 하는 방법입니다. 돌핀 킥은 아무래도 돌고래가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웨이브 모양을 해서 나온 용어고요. 그럼 배설로라는 킥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요? 네, 이 배설로는 미국의 한 배설로라는 선수가 한 영법으로 아무래도 이러한 영법을 했을 때 상당히 기록 단축이 많이 됐습니다. 물의 저항이 없이 물속에서
배설로 영법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15m 이상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형 그리고 평형 저병도 마찬가지만 다이빙 이후에 그러한 수면 안에서 15m 이상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웨이브 혹은 돌핀킥만 해서 기록을 단축해 버리면 이게 자유형인지 배형인지 평형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15m 이상 혹은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고 이러한 룰은 이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 단축을 해서 이렇게 못하게 금지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영 수업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양한 지식,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제정되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여러분들만 아는 지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영 스타트 이후 그래프입니다. 돌핀킥의 타이밍에 따른 속도 비교 그래프로 스타트 이후 어느 타이밍에 돌핀킥을 하는지, 언제 해야 좀 더 효과적인지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밑에 X축은 거리, 그리고 Y축, 그리고 세로에 있는 건 스피드입니다. 미터 퍼 세크란 1초에 몇 미터를 나아가는지 이러한 속도의 변화인데요. X축과 Y축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좀 더 빠르구나, 그리고 좀 더 가속이 됐구나, 이게 좀 더 느리구나, 감속이 됐구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B는 스타트 직후 바로 돌핀킥을 하는 경우이고, 빨간색은 배영 스타트 이후 스트림라인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B는 스타트하고 급해서 빠르게 좀 더 빨리 가고 싶어 해서 돌핀킥을 한 거고, A는 스타트 이후에 물속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나는 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후에 돌핀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돌핀킥을 급하게 하는 B 보다 스트림라인을 유지한 A가 가속이 아닌 감속을 좀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A를 보시면 3에서 조금 천천히 떨어졌는데 B는 엄청나게 급격히 떨어졌죠. 네, 그래서 성급히 돌핀킥을 하여서 저항을 높이는 것보다 스타트 이후에 스트림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둘 다 조금씩 감속은 되지만 감속되는 게 조금 더 완만하게 감속되는 A와 급격하게 감속되는 B를 비교하면서 조금은 감속이 덜 되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하고요. A와 B를 보면은 또 이 총합을 합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A가 좀 더 속도가 높고 기록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영 스타트 이후에 왜 스트림라인을 유지해야 되는지 과학적인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하고 난 이후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스트림라인을 유지한 후 배설로 영법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쯤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대회를 나가지 않거나 시합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적인 영법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대회에서 15m 이상 못하게 하는 이유. 너무 물 바깥에 수면의 저항을 받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배솔영법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 사진처럼 1번 사진처럼 감속할 때까지 스트림라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2번 우측에 2번처럼 감속이 시작되면 돌핀 킥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발목이 위로 위의 방향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쭉 펼친 상태에서 오히려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밑으로 물을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발등으로 물을 밀어주고 그리고 발바닥으로 당겨주고 이러한 방향이 저항의 방향이 대각선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총합은 머리 방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발목부터 발끝까지 깃발에 약간 나부끼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면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렸다가 폈다 합니다. 당연히 3번처럼 차 올릴 때도 부드럽게 차 올리고요. 이러한 배설로 영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돌고래처럼 이렇게 웨이브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차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발목 펴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한다라는 배설로 영법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물속에서 배설로 영법 하는 방법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웠던 포인트들 기억하고 한 번쯤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하게 되면은 코로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뒤로 할 때 코로 많이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사진에서 모두의 공통점은 코로 물을 계속 뱉습니다. 이때 호흡을 조절해서 코로 물을 지속적으로 뱉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수영장 물이 코로 들어오시는 것을 한번 또 겪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코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핀킥 그래프를 보면은 돌핀킥이 완만하게 쭉 감소하고 그 다음에 돌핀킥으로 2 이상의 감속을 막는다 라는 그래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진 못하지만 여러 선수들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선수의 초마다 거리마다 스피드를 측정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배영 스타트 이후에 앞에서 배웠듯 스트림라인 유지하고 완만하게 감속한 다음 돌핀킥 보시는 것처럼 계속 가속이 되는 킥이 아닙니다. 감속과 가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킥이기 때문에 감속도 하지만 다시 가속, 감속, 가속, 감속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영을 하는데 가속만 돼야지 왜 감속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영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법이기 때문에 감속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속을 최소화한다 라는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좀 더 감속을 줄이구나, 감속을 좀 더 줄여야겠구나 라는 포인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수영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계속 스트림라인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스트림라인 그게 뭘까요?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테지만요. 스트림라인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림라인의 정의는 유선형으로 하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예로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돌고래 혹은 펭귄, 어떻게 생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돌고래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펭귄은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다니고요. 그러한 모습보다 물속에서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돌고래의 입은 약간 뾰족하고, 그리고 꼬리 부분도 약간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펭귄의 부리와 그리고 몸통은 동그랗게 솟았다가, 그리고 꼬리 부분으로 가면은 작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앞에 선두, 앞에 부분과 배 후미 부분이 약간 날카로운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야지만 유선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잘 나오는 차들은 앞에,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가 조금 이렇게 좁고, 그 다음 몸통, 그리고 뒤에도 약간 좁게 되는 게 스트림라인, 즉 유선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저항을 받지 덜 받는 스트림라인을 유지하는 게 모든 수영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 그리고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손끝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법 중 감속을 막기 위해서는 물의 저항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드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스트림 라인을 취할 수 있게 되면은 물의 저항을 받는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평으로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벽을 차고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연습에서 올바른 스트림 라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의 저항 때문에 정지하게 됩니다. 좌측 사진은 측면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조그만한 사진은 정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손은 손목을 쭉 펴고 양손을 가볍게 겹쳐줍니다. 팔은 팔꿈치를 펴고 귀를 약간 양팔 사이에 밑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가 물 안에서 보았듯이 팔꿈치가 귀보다 조금 더 신체 뒤로 가게끔 쭉 모아줘야 되고요. 체가는 그리고 명치에 힘을 주어 몸이 일직선이 되게 유지해 줘야 됩니다. 다리와 발은 쭉 펴주고요. 이러한 스트림 라인을 꼭 발목도 쭉 펴주고 이러한 자세를 지금 글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측은 나쁜 스트림 라인의 예입니다. 벽을 찬 다음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게 되고 다양한 오차 이러한 실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예시인데요. 좌우 한쪽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오른손잡이 혹은 왼손잡이라서 한쪽으로 힘이 너무 들어가서 축이 휘어서 물의 저항을 받아 진행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허리가 위로 휘어 있으면 하반신이 가라앉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체 근력이 높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이 시옷자로 구부러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체간이 약해서인데요. 명치에 힘을 주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탱하지 못했고 허리가 꺾여서 축이 시옷자로 구부러지는 모양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은 이게 물의 저항의 면적입니다.
물의 저항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스트림 라인을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체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스트림 라인의 체간은 어딜까요? 네, 그림처럼, 사진처럼 보면은 체간으로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게 되고요. 꼭 필요한 요소로 체간을 여러분들이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헬스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트로 이 부위를 조금 근력 강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 근력 운동을 할 때 체간은 수영에서도 중요하니까 이 부위를 조금 더 근력 강화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같이 부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간이 팔이나 다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어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깨부터 고관절까지를 가르치고요. 체간의 전면부와 후면부로 나눌 수 있고요. 전면부에는 대흉근 그리고 복근근이 있습니다. 전면부에 어떤 근이 있었죠? 왼쪽 사진에 노란색으로 옅은 노란색 대흉근 그리고 밑에 좀 진한 노란색으로 복근근 이 두 가지 근육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대흉근은 가슴 좌우에 있는 근육으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힘찬 스트로크 사용해서 당기는 동작에서 대흉근의 쭉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찬 스트로크를 만들어냅니다. 복근근은 복부에 있는 근육으로 복직근, 장요근, 외복사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체간의 전면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근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면부와 지금은 후면부입니다. 후면에는 배근근과 대전근이 있습니다. 조금 진한 노란색 배근근. 배근근은 등에 있는 근육으로 광배근, 승모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간의 등쪽 그리고 핵심 근육입니다. 조금 진한 노란색이 핵심 근육이기 때문에 전면에는 복근근, 후면에는 배근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러한 근력을 같이 운동을 해야겠구나. 근력 강화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전근은 엉덩이 근육으로 킥을 할 때 사용됩니다. 수영은 전신 근육을 사용한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력을 발달시킨다고 수영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진한 노란색처럼 의식해야 할 것은 체간의 이러한 근육들입니다. 체간이 물의 저항을 적게 받는 스트림 라인을 만들 때 일직선으로 편 팔과 다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간을 구성하는 근육량이 적으면 다리를 장시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신이 가라앉아 물의 저항을 크게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체간의 중요 근육으로 복근근, 배근근을 단련하여 균형 있는 스트림 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올바른 스트림 라인과 나쁜 스트림 라인의 비교 사진으로 체간의 근육량에 따라 유지되는 라인과 근력이 부족해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하반신이 내려가는 비교 사진입니다. 앞에서 배운 스타트 이후 굉장히 올바른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간의 근력 강화 전면부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었죠? 복근근, 후면부에는 배근근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고 안에 세부 근육도 알고 있어서 근력 트레이닝 할 때 이러한 근육이 수영할 때, 체간 유지할 때, 스트림 라인 유지할 때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림 라인과 부심과 중심에 대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수영 다이빙 이후에
간단히 부심, 중심 이야기하면서 스트림라인 유지할 때 제가 부심을 위로 올려야 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럼 부심이 뭘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중심이란 여러분 신체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점이고, 그리고 부심이란 부력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점을 서로 가깝게, 부심과 중심의 위치를 가깝게 하면은 똑바로 뜰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스트림 라인을 위해서는 중심과 부심을 최대한 가깝게 붙여야 됩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은 킥판의 경우,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보게 되면 킥판, 많이 보는 킥판의 경우 부심과 중심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어 수평으로 물 위에 잘 뜨게 됩니다. 당연히 안에 있는 소재가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물에 계속 떠 있지만, 이러한 킥판의 중심과 부심은 동일하다. 하지만 인간의 부심과 중심은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과 부심은 인간의 신체는 보통 2cm에서 5cm 정도 떨어져 있게 됩니다. 중심은 배꼽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심은 배꼽에 위치하게 됩니다. 부심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수평으로 뜨기 쉬워지기 때문에 부심이 중심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부심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몸은 중심이 있는 쪽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중앙의 사진을 보게 되면 스트림 라인을 통하여 부심과 중심이 가깝게 한 사진입니다. 중심이 떨어진 경우에는 몸에 회전이 생겨서 다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중심을 부심 가깝게 하려면 예로 다리의 근육량이 많으면 중심의 위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부심과 중심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꽉 주면, 그리고 팔을 펴면 중심이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몸을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의식적으로 팔을 꽉 조이면서 두 팔을 교차로 하게 되면은 중심점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심에 가까워져 몸이 조금 뜨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상반신을 단련하여서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조금 더 위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수영선수들이 상체가 많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학적 부심과 중심의 관계로 봤을 때 수영선수들이 상체 근력을 키워서 하체 근력보다 상체 근력이 높게 되면은 중심의 위치가 부심 쪽으로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몸을 수평으로 띄우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도 수영선수 상체 근육이 발달이 됐으면 저 수영선수는 중심의 위치를 부심 쪽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체 근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영 수업 이후에 TV를 보게 돼도 저러한 원리로 수영선수들은 상체 근력 운동을 하체보다 많이 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상체 근력을 발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트로크 같은 게, 강한 스트로크를 통해서 물의 저항을 맞서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체 근력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중심과 부심의 관계에서 이러한 이유도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세를 통해서 양팔을 교차로 하고, 그리고 팔꿈치를 서로 붙여준다, 혹은 2두와 3두를 좀 더 가깝게 머리 쪽, 귀 뒤로 이렇게 붙여준다 라는 이런 자세를 알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원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앞에 목차에서 이야기했던 플립턴입니다. 플립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플립턴이라고도 하고 퀵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턴은 자유형, 평형, 그리고 저병에서도 사용되는 턴입니다. 이러한 턴은 좀 조급한 마음에 혹은 초보자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벽을 힘차게 찰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벽과 나의 스트로크, 몇 번의 스트로크로 벽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코로 물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고, 내가 자영의 경우 오른손, 왼손, 오른손, 마지막에 1번 사진처럼 왼손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회전 이렇게 하고 3번에서 무릎을 구부려 몸을 둥글게 하고 회전한 다음 다 돌고 몸을 옆으로 향하게 하고 구부린 무릎을 펴서 힘차게 벽을 차. 그 이후에 몸을 수영장 바닥을 향하고 4분의 1 정도 회전시키면서 전신을 펴고, 그리고 이때도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고 감속할 때까지 쭉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형 막 영법을 25m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나 한번 오늘 플립턴 한번 해볼까? 하면서 벽과 한 1, 2m 떨어진 곳에서 한 번, 두 번 왼손 하고 앞으로 돌 때 이렇게 도니까 코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돌아지는구나. 이렇게 돌았는데 네,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무릎을 굽힌 나의 무릎과 벽의 간격이 좁구나. 혹은 좀 너무 멀구나. 내 무릎에 힘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이 많이 필요한 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영 연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러한 용어들을 알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저는 추후에 어느 정도 영법이 익숙해졌을 때 혹은 조금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이러한 플립턴도 한 번쯤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형, 평형, 저병의 턴은 플립턴, 퀵턴이라고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영도 배웠는데 배영은 턴을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배영의 턴 궁금하죠? 배영의 턴은 룰 오버 턴이라고 합니다. 천장에 보이는 5m 깃발을 표시로 삼습니다. 배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은 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너무 들어서, 엄청 들어서 내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 깃발이 있고요. 5m 전에 사전에 깃발을 보고 내가 곧 도착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스트로크와 거리를 조절하고 속도를 감속을 하기 위해서 깃발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잠시 다른 생각했다가 깃발을 못 보게 되면 수영장 벽면에 정수리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수영장 바닥을 아주 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수영장 벽면에 머리도 닿아보고 그 스트로크 거리를 조절 못할 때는 손으로 수영장 바닥도 쳐보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배영을 할 때 꼭 천장에 있는 깃발을 꼭 확인하고 저처럼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롤 오버턴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진을 유심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왼팔 보이시나요? 지금 1번 사진은 뒤로 배영을 하면서 왼팔을 손바닥이 저희가 보이죠. 저희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손바닥이 저희한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배영을 하고 있는 자세고요. 2번 사진을 보게 되면은 동일한 자세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은 2번은 지금 오른손으로 지금 오른손 바닥이 저희한테 보입니다. 오른손 바닥이 보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저희한테 살짝 보이죠. 그리고 발등을 보게 되면은 발등이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즉 1번 사진에서는 왼팔로 스트로크를 한 다음 오른팔을 그대로 들어서 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 스트로크 그 다음 오른팔 들고 자유형처럼 오른팔을 뻗어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동작에 왼팔 오른팔 들고 오른팔로 자유형 하듯이 다시 바닥을 봐야 하는 이러한 턴 동작입니다. 이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배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왼팔 오른팔 돌려서 그리고 몸을 2분의 1을 회전시켜서 아래를 보는 동작입니다. 네, 이게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왼팔 오른팔 해서 넘겼구나 라고 하는데요. 유심히 사진으로만 보고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그냥 배영하고 있구나. 이제 3번은 몸을 돌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진을 볼 때도 이게 수영하는 사람의 오른손이구나, 왼손이구나 이런 것을 유심히 볼 수 있는 눈썰미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동영상으로 보더라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뭐지? 왼팔 돌았네? 그리고 회전했네? 언제 이렇게 돌렸지? 손바닥은 어딜 향했지? 이러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진으로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하다가도 배영의 왼팔 그리고 오른팔은 그대로 수면 위로 들고 몸을 2분의 1 회전시켜서 오른팔로 자유형 영법처럼 앞을 향하고 얼굴 시선을 바닥 쪽, 앞쪽을 바라본다 라는 이런 회전 동작, 턴 동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몸을 회전시키는 동작은 앞에서 배웠던 플립턴, 퀵턴과 비슷한 원리로 몸을 이때도 상당히 중요한 게 코로 물을 뱉어줘야 됩니다. 이 회전할 때 코로 상당히 초보자들은 물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호흡을 조절하고 어느 타이밍에 코로 물을 뱉어줘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익힙니다. 이후에 4번 무릎을 구부리고 퀵턴, 플립턴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힘차게 차줍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래도 바로 배영 영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설로 영법을 하는 것처럼 팔을 쭉 펴주고 스트림 라인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인 자세에서 감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돌핀킥을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롤오버 턴을 하게 되면은 호흡과 그리고 코로 들어가는 물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에 물이 들어가면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4번 사진처럼 지금 하고 있는 수영하는 사람도 코에서 계속 물방울이 나오죠. 4번, 5번 코에서 물방울 계속 나오고 6번도 지속적으로 물이 코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장면도 여러분들이 꼭 디테일하게 알고 그리고 연습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주차 고급 수영 동영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스타트 방법 2가지 그리고 배영 스타트는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로 어떻게 뛰었는지 저도 스타트를 배울 때 저 앞에 저 한 2m 앞에 훌라후프에 나의 몸을 그대로
그 동그란 원 안에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스타트를 해야 됐다라고 배웠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러한 실질적인 팁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스타트할 기회가 있을 때 내 앞에, 저 2m 앞에 동그란 훌라후프가 있다. 저 훌라후프 안에 나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넣어봐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곡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영에 대한 배설로 영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았고요. 배영의 턴은 조금 다른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배영할 때 머리 부닥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좀 눈썰미 있으셨던 분들은 위에 깃발이 있는 걸 확인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깃발을 확인하면은 곧 도착을 하니 이제 나의 이 하나의 사이클을 정리를 하고 이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주차 수업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